125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 단원이 부동산 시장론이라는 큰 제목이 있고요. 이거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부동산 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 그 다음에 가격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가격 이론은 뒤에 간평 파트에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의를 안 해드리고 뒤에 간평에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는 이 파트는 지났는데 여기 안에 저희가 세분해드리면은 시장의 특성 및 기능,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 그 다음에 주택시장. 그래서 요 시장 안에서는 요 3개 파트에서 인용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는 출제를 했어요. 여기 파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제목 안에서 언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기능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그냥 시장이라는 제목 안에 효율적 시장 이론을 집어넣고 출제하니까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배우시는 데가 여기에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 그래서 제목이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저희가 다시 세분해 드리는 거는 이렇게 3개 파트로 또 세분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는 출제 빈도가 제일 꾸준한 게 일단 지대론이에요. 지대론에서 인용이 되는데, 여기 파트를 위에 파트보다 학생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논리와 이거를 이식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얘들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도시의 공간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내용이 학개론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얘가 묶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론이라든가 아니면 입지 및 도시공간 구조 이론 이렇게 묶어서 출제되는 케이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입지론에 대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농업입지론이라는 게 있고요. 공업입지론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입지론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농업입지론은 주로 지대론에서 퀴넨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농업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퀴넨이라는 학자의 고립국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상업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있어요. 물론 이 안에 상권에 관한 이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레일리라든가 컨버스라든가 허프 모형에 대한 것들이 인용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로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됐고, 그리고 얘네가 대표적인 이론이니까 얘는 이론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5년 사이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론을 출제자들이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한 제목이 대부분 설명하는 거예요. 학계로는 번역물이에요. 그 때문에 원문에서 번역을 한 내용들은 줄거리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책에 있는 내용만 다 정리해도 6시험이 넘어갈 수 있고,
나중에 한 3, 4월 지나면 요약집이 나오는데 요약집 내용을 알아도 역시 또 6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7월 달이 되면 기본 문제집 수업을 해요. 그 기본 문제집에 있는 내용만 내가 이해해도 역시 60점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3종 1세트예요. 그러니까 그 셋 중에 단계적으로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단원 들어가다가 저희가 이렇게 중요하다. 얘네들은, 그럼 얘네는 당연히 별표를 해주죠. 왜? 출제를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세분화된 이론이 있을 때 그 안에서도 출제 빈도가 높은 애들은 역시 또 체킹을 해줘요. 그리고 그거는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원 들어갈 때마다 선생이 이렇게 세부적인 제목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단원이 끝나면 정책론을 가게 되는데, 정책론은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4가지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문항은 내겠다는 얘기예요. 각 파트별로.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출제 빈도가 높은 애들은 별도로 체킹을 또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위주로 숙지를 잘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동차를 공부하시는 거면 봄이 됐을 때 1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6월 달이에요. 빠른 분들은 3, 4월에 정리가 되고 2차를 대비할 수 있고, 1차를 정리하는 시간이 뒤로 늘어지게 되면은 2차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시기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정리를 빨리 하는 게, 동차를 합격하는 게 제일 도움이 돼요. 이게 1차를 합격을 하면 기분은 물론 좋을 수 있는데 2차만 따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지쳐요. 외우는 게 많다 보니까. 나는 다 외운 것 같아도 안 보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2차만 공부하신 분들하고 수업해봤나요? 그분들 나오면 1월 달이면 나오겠죠 뭐. 그러면 이제 얘기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기왕 하는 거 바짝 해가지고 한 번에 동차했던 게 제일 좋았다. 지금 이제 1월 달 정도 들어가면 합격자 발표가 지난달 26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합격에 1차 합격했다는 거에 즐거움은 한 1, 2주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면 다시 또 2차만 또 공부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처음에 들으면 낯설고 그러니까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집중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없어요? 저기 계신 분도 없고? 그래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가 이제 지대론이라는 걸 배우는 건데,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시장론이라고 돼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여기 한 건데, 시장론에서는 나중에 배우시는데 크게 나누면 공간시장이라는 게 있고 자산시장이라는 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시장에 대한 요건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대료가 결정이 되는 시장을 우리가 공간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시장을 자산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대료는 뭐에서 결정이 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는 전통적으로 부동산학에서는 시장을 분석하는 도구로 수용도 원리를 썼어요. 지금은 금융을 주로 쓰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 주가 있죠. 자본시장에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의 상품의 가격이 있죠. 기본적으로 다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돼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는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배우시는 지대론에서는 자, 수요와 공급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은 일정한데 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거를 연구한 논리가 지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대론에서는 토지의 가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수요와 공급은 일정한데 토지 가치 차이가 발생하는 건 뭐냐? 그거는 비옥도 또는 위치에 따라서 이 지대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의 비옥도의 크기에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리카도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튀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전학파 이론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오전에는 촬영을 해가지고 이 면을 다 우리가 쓸 수가 없고 저기 모니터에 보이는 면만 활용하니까 면이 좀 작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 자, 지대론에 대해서는 별표를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대와 지가라는 게 이제 거기 제목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지대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을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가라는 것은요, 일정 시점에 있었을 때 토지의 가치를 우리가 지가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제론에서 배우시겠지만 기간이냐 아니면 시점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량 또는 저량 변수로 구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식이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거기 나온 대로 지가라는 것은 지대를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지가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원래 이 토지라는 것은 자연물이에요. 자연물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생산비를 투입해서 만들어진 재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생산비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재화의 가치라는 것은 이 재화를 생산할 때 투입한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10이 들어갔으면 가치가 10이고요. 비용이 100이 들어갔으면 가치가 100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토지라는 것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재화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강을 메워서 흙을 이제 뒤덮었어요. 그러면 육지의 면적이 늘어나느냐? 토지 경제학이라는 곳에서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지 우리가 비용을 투입했다고 해서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토지라는 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생산한 재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제로면 가치도 어떻게 돼요? 제로가 돼야 되는데 얘가 가치를 가져요. 그럼 가치를 갖는 이유가 뭐다? 토지가 가치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뭐다? 그게 이걸 얻을 수 있어서 그래요. 지대라는 거를. 내가 돈을 들여서 생산한 재화는 아니지만 이거를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하는 관점에서 뭐를 얻을 수 있냐면 사용료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토지로부터 얻는 사용료가 많으면 모두 지가도 높아진다는 얘기고, 사용료가 적으면 지가도 어떻게 돼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대하고 지가는 비례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재상에서 할인율이 주어지게 되면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지가의 크기는 달라진다는 가정인데, 여기 이 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가정은 이 크기가 영구적으로 일정하다는 가정이에요. 1년 차가 됐든 2년 차가 됐든 N년 차에도 이게 영구히 일정하다는 가정. 그래서
예, 이게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요 크기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가 지대 및 지가가 성립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부동산 특성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부증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올해 시험에 그것도 출제를 한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인용이 된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뭐 그런 관계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상에서는 전용수익과 경제지대라는 게 먼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예, 지대에 관한 논쟁에 관한 기본적인 거.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뭐 지대론에 대해서 뭐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고 제목적인 수준만 아셔도 되니까 아마 처음 하시는데 학자들 이름이 다 등장하면 얘들하고 친해지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돌아서 듣는 게 나으실 거고. 자, 이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이다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비용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고전학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요거 정도 언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전학파의 논리는 지대 개념을 확장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고전학파라는 학자들은요, 지대라는 거는 자연물인 토지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대라는 것은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신고전학파는 지대라는 것은 토지뿐만이 아니라 토지 외의 다른 생산 요소에도 지대라는 개념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지대를 왜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냐면 이건 자연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득을 보게 되면 노력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불로소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생산의 3요소를 가서 보면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있죠. 그러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임금이에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자예요. 그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임금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돼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가의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소득이에요. 근데 지대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자연물인데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얻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얘네를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득이다? 불로소득. 그러니까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지대라는 개념은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 무슨 소득에? 불로소득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초과이윤이라고 보는 거예요. 초과이윤. 그래서 이게 근대에 이르러서도 우리 왜 우스갯소리로 조물주에 있는 게 건물주라는 이 속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 그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생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있죠. 네? 그거는 다 어디에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지대, 임대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래도 임대료 비싼 곳에서는 1층 매장의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아도 가격에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없는 업종들은 비싼 임대료 주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겨낼 수는 업종으로 1층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의 지형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예전에 오래전에 유명했던 제과점 이런 건 다 철수했잖아요. 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빵 팔아가지고 한 달 임대료로 1억, 2억씩 어떻게 내겠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는 지대를 뭐로 본다?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지대론에서
리카도라는 학자의 차액지대가 있는데 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잉여로 보겠어요? 생산비로 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힌트가 뭐냐? 여기 있는 리카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예요. 그러면 고전학파 학자들은 지대를 뭐로 보겠어요? 잉여로 볼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바꿔서 틀린 답으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경제적 잉여가 아닌 생산비로 간주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를 내가 인식을 하면은 외우지 않아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마샬이에요. 그러면 마샬이 얘기한 준지대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마샬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신고전학파 학자잖아요. 잉여로 보겠어요? 아니면 생산비로 보겠어요? 생산비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표적인 학자가 어디에 속했냐는 것만 알아도 단순하게 정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하나씩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면 정리가 되는데 조금 더 빨리 정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 뭐 헬스장이라든가 뭐 이런데 PT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습관이 되면 일주일에 3-4번은 꼭 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붙어야 돼요. 내가 습관이 안 붙게 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특히 이런 1, 2월달, 3, 4월달 이때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날이 더워질 때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쫓아가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때 가서. 그리고 민법하고 개론하고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어? 한쪽에서 많이 맞아서 한쪽에서 꺼줘야겠다. 이거는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6개 과목이 있는데 저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민법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다 자기들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럼 학개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학개론이라는 과목도 하루아침에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민법에만 치우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은 2차는 수업만 들으시면 돼요. 열심히. 복습은 1차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1차 위주로. 그래서 1차가 빨리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그럼 무난하게 이 바닥을 뜰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오래 있지 말고 떠나시는 게 좋은 거고, 거기 교재상에 전형수익과 경제지대라고 명시가 돼 있죠. 이게 원래 순서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건데 앞에 있으니까 그냥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파레토의 경제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신고전학파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사람은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거는 전형수익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돼 있다고 간주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의 전형수입은요, 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또는 대가를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 우리 교재에 보면 토지 등과 같은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되어야 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용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제지대라는 것은요,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하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지대라는 건 일종의 초과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과윤. 그러면 우리가 간략하게 현직 변호사가 구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2차 면접을 보러 갈 때 언론사에서 알고 취재 나오니까 면접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서 연봉이 한 3천 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받아갖고 연 3천을 벌어요. 그러면 사회통념상 이 사람이 구급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보수면 사회적인 인식은 이 사람을 더 높게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현직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구급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현재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가 같은 수준 레벨의 보수만 들어와도 나는 이 직을 유지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 시험에 응시했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수익이 최소한 보장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직업을, 현재 용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가 뭐다? 그게 전용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사용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년 퇴직을 해서 제일 많이 차리는 업종이 뭐겠어요? 분식집이에요. 분식집이 만들어지면 3년 이내에 90%가 문을 닫아요. 문을 닫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뭐 임대료, 인건비, 기회비용 이 정도 나와야 계속 분식집을 운영을 할 텐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업종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분식집이 없어졌다가 갑자기 뭐 단란주점이 됐다가 노래방이 됐다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변호사 중에서 우리가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죠. 연수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연수원을 딱 나오게 되면 대형 로펌에서 연봉 억대 이상의 연봉을 주고 스카우팅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연봉이 억대를 넘어서요. 그죠? 뭐 일반적으로 나는 3천만 받아도 좋은데 1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차익이 7천만 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일종의 초과이윤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희소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법연수원에서 수석하는 사람은 매년 한 명밖에는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높은 연봉 주고 스카우트 해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일반 변호사들은 어떻게 돼요? 그나마 어디 로펌에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도 기웃거려야 되고 어디도 기웃거려야 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부하 명예를 보장해 주진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 합격만 하면 열쇠가 3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전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나마 대상이 되는 게 뭐 수석을 했거나 차석을 했거나 아니면 옛날 같은 소년급제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그랬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게 경제에서 균형에서도 배워요. 이게 그리고 이 논리가 용어들은 계속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의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가게 되면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얘하고 제목을 바꿔서 한번 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그래프 3개가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균형에 대해서는 배우질 못하셨고 여기 앞에 우리 저기 윤총구하고 박천현은 들어봤잖아. 그래서 그래프 모양에서 나중에 지금 물어보면 기억할 수 있나? 물어보면? 아니 서로 얼굴 쳐다보면 어떡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는 새로운 전략이네. 내도 뭘 물어보면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제는 둘이 쳐다보는가? 위안이 많이 되나 보지. 자, 어쨌든 그 그래프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이게 시장에서의 이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되는 점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을 균형 가격, 여기서 결정된 양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가격 수준에서는요, 뭐가 일치를 하냐면 수요량과 공급량이라는 게 일치해요. 즉 생산과 소비가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만족하는 상태가 되는 것은 시장 가격이 1,000원일 때 만약에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100이에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요 100개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받아야 될 보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생산비라고 얘기를 해요. 최소한 얘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충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생산비 안에는 생산자의 정상 이윤이 포함이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생산비가 800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해서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라는 걸 투입할 때 이에 대한 대가로 가령 예를 들어서 300원, 얘들에 대한 대가로 200원씩. 그러면 얘네를 합하면 700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생산자 이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비 안에는 생산자의 정상 이윤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본전에 파는 거다, 남는 거 없다라는 건 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될 보수는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겠어요? 800원이. 이게 전용 수입이에요.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예요. 근데 시장 가격이 얼마에 결정이 됐어요? 1,000원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뭘 얘기한다? 이게 경제지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산자의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전체 수입이 전용 수입과 뭐로? 경제지대의 합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지대를 다른 말로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소비자는 특정한 제품을 소비할 때 내가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재화를 소비하면서 얻는 효용이 있죠. 효용의 크기만큼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래요. 그죠? 소비자들이 합리적 소비 행위를 한다는 것은 효용과 대가를 1대1로 교환하겠다는 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가전제품 구입할 때 있죠. 만약에 자동차가 5천만 원이래요. 가격이. 그럼 이거 일시불로 줘요? 아니면 분할해서 구매해요? 응? 일시불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 분할하잖아요. 분할한 이유가 뭐다? 5천만 원을 주고 내가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해서 한 번 주행을 통해서 5천만 원어치 효용이 나한테 한꺼번에 안 주어져요. 타고 다니는 동안에 나눠서 지급이 되지. 그러니까 나는 결국 어떻게 돼요? 분할 구매하는 거예요. 내가 매달 얻는 효용에 대한 대가만큼 할부금으로 지급하고 그럼 나머지 여력을 가지고 다른 상품을 또 소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 개의 상품을 소비하면서 얻는 효용의 크기와 그 대가가 1대1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얘를 내가 구매를 할 때 한 1,200원까지는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데 시장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되면 소비자도 이 면적만큼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소비자잉여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 합한 거를 우리가 사회적 총잉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번 시험에도 용어가 나왔어요. 사회적 총잉여에 대해서 조세를 물어볼 때. 그래서 강의할 때 이게 시험에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조세가 부과가 되면 사회적 총잉여가 감소한다. 뭐 이런 걸 알려드렸어도 문제는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뭐 그림이라고 생각해야죠. 어쨌든 이런 거요. 거기 그림 있죠. 그림을 보면 맨 왼쪽 그림 있죠. 왼쪽 그림 보면 경제지대하고 전용 수입이 어떻게 돼요?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얻는 경제지대의 크기는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오신 분들이 탄력성 개념을 안 배우셨으니까 일단 왼쪽 그림에 대한 것만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 준지대라고 돼 있죠. 걔는 별표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의 준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학계론에서는요, 여기 이렇게 준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준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대는 아닌데 지대의 성격에 준해서 우리가 취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샬이라는 사람은 지대라는 것을요, 크게 순수지대하고 준지대로 두 가지를 구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순수지대라는 것을요,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서 얻어줄 수 있는 불로소득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 있는 준지대라는 거는 자연물인 토지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서